일단 오늘 3편은 큰 타이틀은 뭐 이렇게 이제 보호 시스템의 기술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 간선 쪽에 뭐 전체적인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절연 협조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 시스템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차를 보면은 이제 그 신뢰도와 보호 이게 일진에 좀 나왔죠. 그래서 절연 그 협조 문제, 보호 시스템, 그다음에 이상전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상전압의 종류, 뇌서지, 뇌에 대한 직경내 유도래. 그래서 아마 뇌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실무책에서는 그래서 제일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진행파에 대한 거. 그래서 격자도라든지 뭐 이런 뜻이 뭔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나는 이거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대학원에서. 이 격자도 이런 거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학부에서는 안 가르쳐요. 없어, 나온 책이. 지석성 이상전압, 그 다음에 지락시의 이제 과도 이상전압, 개폐 서지의 문제, 예, 나오죠. 그래서, 요런, 진행파에 대한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필의 접지 쪽에 이 설계 쪽 하는, 특히 이제 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연기급의 시험 문제, 절연 강도에 대한 거, 5호선 절연 강도, 그 다음에 피레기, 접지의 목적 뭐 나오죠. 피레기 적용, 변압기 이행전압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한데, 그다음에 보호 시스템의 기능,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CLR에 대해서 얘들도 앞쪽에서 우리가 다른 것처럼 많이 이 얘기하고 있고, 보호 계정기 종류, 변류기, 영상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콘덴서형 변압기, 예? 그다음에 이제 대칭자표법. 이건 이제 앞에서는 대칭자표법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수전 보호의 회로 해가지고. 루프 수전, 뭐, 스포트 네트워크 평행 이외선, 에? 변압기 그 보호장치에 대한 거, 모선의 보호 문제, 그리고 배전선의 보호, 그게 전체 보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배전 방식에 대한 거, 배전선의 지락 보호, 그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시설의 보호에 대한 거는 전력 시설을 사고 시에 단락, 지락, 단선, 과열, 기저용 파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고장난 데만 좀 이게 줄여주는 거지. 고장난 데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그 고장 개소를 갖다가 좀 축소화시켜가지고 대형으로 다 넘어가는 걸 갖다가 좀 막자 하는 개념으로 다 이제 접근이 된다고. 그래서 이 신뢰도는 일장에서 나왔었죠. 그죠? 예? 일장에 나왔죠. 처음에 배웠어. 그래서 여기다 수치 넣어가지고 계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 앞에 쓴 기술자하고 이 뒤에 쓴 그 기술자하고 거의 유사한 테마를 던졌는데 접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이건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절연협조라는 건 제가 중요한 의미라고 했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기 기술자가 절연협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절연협조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에? 발전 수업도 말단까지 가면은 그게 단계별로 절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전선에 220V 전선에다가 여기에 3300V 전선 쓸 수 있죠. 그죠? 에? 여기 220V용 전선에 이렇게 얇은 전선에 그 PVC를 갖다가 3300V용 절연 전선을 쓰면은 그 굵기에 3300V 절연 전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데 지장 없다고. 그런데 절연 협조가 안 된 거지, 그지? 왜냐면은 이 말단은 3300V 절연 전선을 썼고, 그 윗단에서는 600V를 썼으면은 말단에서 단락이 생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가 터지지, 그죠? 그 밑에가 터져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가 들러붙어가지고 밑에가 단선이 나야 되는데 위로 접근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깨져나가도 순서적으로 맨 밑에서부터 깨져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절연협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거 내요. 진짜 절연협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귀하가 아는 바를 쓰라. 그러면 뭐 어느 사람은 뭐 그냥 이만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의 본전이 다 나온다고.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이 답안지 쓴 사람은
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뒤에 그림 하나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개전기라는 거는 이제 계통전력이라든지 기기 이상전압을 조속히 제거하거나 그 국한을 시키는 거지.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조로부터 부하 말단에 이르기까지 만약 사고가 발생할 때, 그 확대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대 방지를 한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제성하고 이거를 잘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상전압의 발생은 유도리하고 직경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상전압이 들어오는 거하고 간헐적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뇌서지. 이제 뇌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뇌서지는 연례, 계례, 지역례, 자연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계절에 따라서 되는 거, 계절에 따라서 낙나가 치는 거, 또 그 대지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례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그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게 골짜기인데, 되게 골짜기 쪽으로 다 기류가 강하니까, 내운이 위에서도 이쪽으로 다 기류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데에 나무들이, 서 있는 나무들이 낙뢰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지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맞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낙뢰가 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내운이 만들어져가지고 된 부분이죠. 보통, 이건 중요한 그 데이터인데, 보통 뇌격전류는 20에서 40카 정도인데, 간혹 100에서 200카까지도 된다. 그리고 보통 전이경도는 메타당 40에서 40kV다. 최대 약 100kV. 그 낙뢰의 전이차는 메타당 30에서 40kV다. 메타당 30에서 40kV가 낙뢰, 우리가 피레침 갖다가 실험을 해주는데, 보통 이게 원판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10cm에서 15cm를 띄우는데, 15cm면은 1cm당 3에서 4kVA 아니에요. 그러니까 15cm면은 약 45kVA 정도면은, 45kVA면 15cm면 45kVA 정도만 걸면은 거기서 벌써 방정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1m에 30에서 40, 1000m 하면은 거기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수억 볼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km 상공이다. 그러면 곱하기 10km 상공이니까 만을 곱해주면은 뭐 3억 볼트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수치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전압의 내부 관계도를 얘기한 거고, 음전압이 양전압이 뭐 이거는 이제 내운이 발생이 되면은, 대지가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은 거기서 그 물방울이 맺히고 수증기가 맺히면서 얼으면은 비중이 생기고, 무거우니까 떨어지면 돌면서 떨어지는데, 돌면서 떨어지면서 밑에 뜨거운 공기하고 그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녹으면서 마이너스 전하와 음전하로다가 가진 그 네온이 갈라지면서 마이너스 전하들은 마이너스 대로, 음전하는 음전하대로 모이면은 그게 이제 네온 방정이 되고 거기서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전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가 내릴 수 있고,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기류 속도는 보통 세크당 80cm. 예? 80c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일본 자료고, 발생 빈도고, 보통 쿨롬은 10에서 한 25쿨롬이고, 많을 때는 160쿨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전력량은 계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4에서 100kWh 정도 불과하지만, 순간 전력은 전류값이 큰 것은 수억에서 수십억 kW가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낙내가 이렇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직경내, 도체 직격. 일반 pH면 직경내를 그냥 잡아당기는 거지만 직경내를 확률을, 빈도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도체 직경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200 이제 kb까지 나가는 거지. 그래서 뇌격이 들어가면 양쪽에 트래블링을 해요. 가공지를 타고 양쪽 가든지 이 철탑을 맞으면 밑으로 방전을 하든지 이것이 역섬락이 돼가지고 프레시 오버로 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전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철탑이 있으면은 철탑이 제로옴이지만은 제로옴으로 다 접지를 해놨다.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애자를 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어. 이 애자가 이게 송전선로가 예를 들어서 154 kV라고 그래. 154 kV면은 154 kV 정도면은 이 송전선로의 애자는 이게 아마 3배 정도, 약 한 500 kV 정도까지 견딜 거예요. 500 kV 정도까지 이게 이 애자가 견디도록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 만약에 10카가 쳤다. 그러면은 10카면은 곱하기 제로옴, 이게 만약에 1오음이다. 1오음이다 그러면은 이게 10kV가 걸리는 건데 실제 이게 어떻게 돼요? 과도 임피탄스 때문에 이게 한 200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200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은 10카에 200이니까 2000kV가 순간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카가 내리치면은 이게 제로옴이 아니라 205옴, 여기 과도 임피탄스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000kV가 걸리니까 2000kV가 걸리면은 이거 넘어뛰죠. 아시겠어요? 이 애자는 500kV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애자 옆으로 넘겨 뛰어서 옆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 역프레시야. 역프레시 오버. 그래서 이 과도 임피단스를 줄이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과도 임피단스 줄이는 게 아주 그 낙내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메가로 재가지고 0옴, 1오음이니까 됐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5옴이다. 그럼 5옴 이하면 5옴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평상시 5옴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DC를 쟀을 때. 낙내가 쳤을 땐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25옴이 될 수도 있고 55옴이 될 수도 있고 105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전이 접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저번에 얘기한 대로 RLC 시정수를 막 분산을 시켜놔가지고 주파수 응답에 민감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크혼 전압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게 일본 저 지금 보시면은 일본 데이터는 1에 40 마이크로세컨드. 전압은 2에서 5 마이크로세컨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틀린 자료죠. 일본 자료가 이걸 1.2에 50 마이크로, 8에서 20 마이크로세컨드로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154 kVA는 아크온이 50%일 때 프레시 오버 전압이 약 850 아니야. 그러니까 약 1500 정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철탑을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프레싱을 하고 이렇게 트래블링을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고 건너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그 피레설비 쪽에 그 국제회의를 가면은 일본 애들이 그걸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낙뢰가 탁 떨어지면은 그 카메라로 잡은 걸 보면은 한 지점만 만약에 그 전주에 떨어지면 옆에 전주들에 대한 부분이 옆에 쭉 전주들이 약하게 불빛이 그 애자 있는 데서 탁 나오는 부분을 이제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이 트래블링 하는 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지. 그 보통 어떻게 돼요? 한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전기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다가 그 트래블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역프레시 오버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저렴거리 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직경리를 받지 않도록 당연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낮은 저항이 좋고, 과도 임피단스 여기는 없는데 과도 임피단스 특성을 좋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유도래. 유도래는 이제 유도돼서, 도체로 유도돼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도래는 저번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차폐와 정전유도와 전자유도가 있는데, 전자유도는, 정전유도는 어떻게 돼요? 거리만 쫙 좀 벌리면 감쇄가 빠른데, 전자유도는 거리를 멀리 하더라도 감쇄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번에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이차에서 유도래가 생길 때 도체 선로에 최고 전압이 뜨는 공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높은 거지. 이제, 예? 지상 높으면 높을수록 유도래에서 그 뜨는 전압 크기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뜨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트래블링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에만 뇌운이 있다.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뇌운이 있다. 그럼 이 선로에 여기 가공지선이 있으면 요 뇌운 바로 밑에가 이런 유도전압이 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트래블링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옆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지. 진행을 하면서 뭐 섬락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행파의 이제 원리.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 책에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잘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기술사 강의했을 때 그 유인물을 이제 가지고 여기다 넣는데 진행파에서는 이렇게 진행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배운 대로 진행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진행파가 안 좋다고? 이게 이런 초핑이 아주 세게 확 하면 딱 들어오는 거하고 좀 낮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게 나쁘냐 이거야. 이게 더 나쁘다고 아시겠어요? 에? 이게 길게 끄는 게 아니라 나쁘지. 이런 서지가 더 나쁘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충격으로 높게 들어와서 싹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 그래서 스위칭이 여기에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V10이나 이런 거 스위칭을 하게 되면 이런 서지가 나온다고. 낙뢰는 이런 쪽이고. 에? 그러니까 여기 구형파, 개폐 임펄스라고 했잖아. 개폐 임펄스는 이게 구형이야, 이렇게. 길어. 에?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에? 이렇게 그냥 쭉 가면은 장비가 다 날아가는 거지. 차라리 요거는 바짝 올라갔다 만약에 내려가면 그 순간만 딱 장비가 견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저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 표준 개폐 임펄스 봐요. 250에 2500이야. 한번 생각해봐. 낙뢰는 1.2에 50인데 표준 개폐 임펄스는 250에 2500이니 얼마나 길어요? 상상이 됩니까? 이건 50 마이크로헬스에 싹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2500 동안 가. 그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거 제가 설명했죠? 이거 오늘도 나오겠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선로에는 R과 L과 C와 누설 콘덕턴스 이게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 L과 C만 나눠놓고 나머지는 없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아주 등가위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L과 C로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L과 C도 잘라가지고 말이야. 여기 한 구간이라고 보면 이런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런 진행파가 이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요 짧은 거리를 DX 거리라고 보면 이 DX 거리를 가는 걸 갖다가 미분을 해봐. 그래가지고 LC 정수만 보면 이때 DX 가는 거리를 DT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 DQ라 그러면 EC DX로 볼 수 있고, I는 DT분의 DQ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진행파의 속도를 V라고 그러면 V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 세 식을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D5 해가지고 여기 IL, DX가 나와. 이때 전압을, 그래서 이 진행파의 전압을, 이를 보면 이 식을 조합을 해보면 I는 I의 LV가 되는 거예요. 이게 5식을 나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피던스 G는 2분의 I니까 요거를 갖다가 여기로 갖고 와. 그 다음에 I는 요 2는 해가지고 뒤로 가버리면 이거 나오니까요. 그러면 요거 I는 이렇게 나오죠. I 이거 나오고 2는 이거 나오니까 요거 다 대입을 하면 G는 C분의 L이 된다고. 이걸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기사 시험에 보면
파동 임피던스 G는 해가지고 전기 기사 시험 보면 파동 임피던스 G는 해가지고 1 루트 C분의 L 2 루트 L분의 C 뭐 3 뭐 R분의 C 루트 그 다음에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이제 이게 맞았다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야.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파동 임피던스 G는. 그러니까 파동 임피던스라는 건 낙뢰가 땅 쳤을 때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정상적인 임피던스가 아니고 파동일 때 임피던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C분의 L의 루트의 비례만큼 임피던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C가 크면 클수록 임피던스 적네. C보다 L이 크면 클수록 임피던스 크네. 그래? 이 C는 뭐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C 성분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유도성 임피던스를 또 정리하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냥 선로에 정상적인 파형이 아닌 정상적인 주파수가 아닌 이상 주파수가 왔을 때에 그때의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정이 많지. 가정이 어디 돼 있어요? 가정이 여기다 앞에 가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L과 C만 있다고 치자. 에? 다른 선로 장수는 없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요것이 요렇게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야.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오음의 법칙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임피던스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전선에 L 거리에 L은 이제 만약에 인덕턴스면 L의 인덕턴스에 대한 이 수식은 줬어. 여기다 넣어. 그러면 가공선로에 L과 C를 이게 우리가 많이 표시하잖아요. 책에 많아. 이게. 이 선로도 줍니다. 주니까 이거 갖다가 이게 수식에다 넣어보면 파동 임피던스 L과 C를 보면은, 요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그때의 전파속도 V는 LC분의 1이니까 전파속도는 약 3 곱하기 10의 5승 km/s 니까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공선로에는 서지 임피던스가 G가 약 500이고 케이블이 되면 G는 50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가공선로는 약 500오hm, 케이블 선로는 약 50.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가공선로 22,900이 와가지고 전주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로 들어가요? 여기 케이블로 들어가지, 케이블로. 땅속에. 그러면 가공선로에서 케이블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랬어? 여기는 지금 가공선로는 505mm라 그랬어. 파동 임피던스가. 그런데 여기 지중선은 어떻게 돼? 55mm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뉘에 서지가 들어가. 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돼? 이 55옴과 505옴과 55옴이 만나죠, 그죠? 만나니까 어떻게 돼? 진행을 하겠어? 안 하겠어? 임피던스가 신호가 잘 가는 거는 임피던스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500이면 여기 500이 돼야 이게 쫙 다 들어가 버리지. 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조금만 가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갔다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반사를 하지. 그래가지고 위에 2배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말단 지점에 붙는 지점에 여기 과전압이 걸리지, 과전압이. 과전압이 걸리잖아요. 여기 과전압이 걸린다고 맨 말단 지점에. 간 놈이 땅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다시 치는 거지,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돼요? 간 만큼 다시 쳐오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달아? 피레기를 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공지선에서 끝나가지고 지중선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피레기를 단다고. 그래서 그 높은 부분이 오른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지 반사파를 없애려고 서지 임피던스와 같은 임피던스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식이 결과식으로 다 그냥 여기 나와 있어. 그 책에는 유도 되는 식을 안 보여줬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건 갖다가 이제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그래서 가공선로가 있고 케이블이 있으면은 진행하는 거 이게 다르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약 반사파가 0.8 정도가 된다. 80%. 80%가 반사를 하고 20%만 들어간다 이거지. 예? 이렇게 가공선로에서 케이블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100이라는 것이 갔으면은 여기 100이라는 파형이 갔으면 20이 1로 들어가고요. 80은 1로 다시 뒤로 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180이 걸리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을 선로저항 R만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전압이 일정하고 서지를 순간적으로 DC 구형파로 보면 서울에서 스위치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부산까지 딱 이게 서울에서 450km야. 서울에 스위치를 딱 집어넣었어. 딱 집어넣었는데 전압이 일정한 전압을 DC 구형파로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은 이게 여기로 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450을 빛의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나누면은 약 1.5m per sec. 그러니까 1.5ms. 그러니까 약 1.5ms 후에 요 부산에 도착을 한다고. 이 빛이, 전기의 에너지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전압이. 그래서 이거를 최대점을 이렇게 나눠놓고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0.45로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1.5ms에 이렇게 가는 거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면 여기 에너지 가서 여기서 다시 반사파되면 이것이 2.0 그럼 다시 가다가 다시 소모되니까 최대가 이쪽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5ms에서부터 없어지는 사라지는 세크까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도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공선로의 서지 특성 그리고 케이블의 서지 특성 이거 책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 이거지 이렇게. 에? 그래서 속도는 LC분의 1 전파 속도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빛의 속도다. 에? 이 예제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행파의 반사 및 투과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전압 진행파는 겹칩니다. 위로 2배로. 근데 전류는 반대로 겹치기 때문에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건 전압을 고려하지 전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 이 선로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선에만 서지 갈 때, 두 선에 갈 때, 세 선에 갔을 때 뭐 이게 돼 있고, 뭐 보시면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격자죠. 격자도 의미 중요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어디다 치세요. 이건 여기서 아니면은 어디서 들을 데가 없어. 이 가공선로는 가공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투과 반사를 하면서 이게 현상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은 왜 그 피레기를 변압기 앞에다가 뭐 20m 안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선로가 있는데 선로 전주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1번 전주가 있고 여기 2번 전주 3번 전주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전주를 박았는데 전주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고 여기는 50m야. 그리고 이 땅이 뭐 이렇게 산도 있고 이거 구릉지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하고 같은 전주의 높이에다가 선로가 가더라도 여기에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런 파형이 가면 딱 들어가면은 아까 어디다 80% 만약에 그게 다르다 보면 이게 진행하는 게 50%라면 50% 진행하고 50% 튀어나오겠지. 그래요? 자, 그럼 50%간 것이 또 여기 맞부딪히면 임피던스 다르지. 그러니까 50% 일로 가고 또 50% 튀어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50%또 간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100에 갔는데 50은 갔고 여기 50이 남았어. 또 50이 와서 25는 일로 갔고 25 일로 갔죠? 25가 또 여기 25가 12는 일로 가고 또 12가 일로 왔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50에서 50 갔지요? 이놈이 또 여기서 다시 또 반사에 들어올 수도 있지.
50이 가가지고 25 갖고 25 갔는데 25 가다가 또 나가는 것도 또 이게 임피던스가 다르잖아. 다르잖아요. 나가는 것도.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15만 주고 또 12는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10이 가는데 여기 오면 또 8은 주고 또 8은 일로 와야지. 일로 가서 또 여기도 4는 주고 또 4는 또 일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게 중첩이 되잖아, 이게. 중첩이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중첩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변압기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딱 쏘리가 들어왔으면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겠지. 이게 피레기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 이 커진다는 건 이게 이게 격자여가지고 어떻게 돼? 격자도 현상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첩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감쇄한다고. 그래서 가공선 케이블 준 거예요. 전파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 이상전압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상전압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상형주파 이상전압과 지락시 이상전압, 단선시 이상전압, 철심포화에 의한 이상전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속성 이상전압 이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정상, 역상, 등가회로, 영상, 등가회로 돼 있는데 이거 앞에서 배웠죠? 지금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랬지, 제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순간 지락이 생기거나 단락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락대 나왔었죠, 지락대. 이게 루트 3에 수렴하고 부적 보산일 때 이렇게 피크치가 생긴다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돼? 이 LC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LC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응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과부산일 때 이렇게 수렴하고. 그래서 이때 확대돼가지고 나면 어디 저희가 이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일선 건전시의 전압 상승이야, 지락시. 이게 지락이 돼가지고 쭉 계속 들어오는데 선로가 부족 보상이고 이 LC 조건이 R분의 X분의 R 조건이 이 정도의 제로 조건이 되면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수하고 딱 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안지에 정확히 그려지면은 이게 외우고 썼는지 이걸 이해를 딱 해가지고 쫙 썼는지 딱 알아.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이 기술자 또 이걸 또 다시 얘기한 거예요. 또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선 지락시는 이렇게. 지금 앞 보세요. 이선 지락시는 여기가 이게 거의 여기 제로점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패턴은 똑같다. 앞으로 붙고 일선 지락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루트 3 쪽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배수 부분이 요것이 약 이렇게 뒤쪽으로 다 약 한 -3 이쪽으로 가 있는데 실제 이거는 폭이 넓게끔 가 있고 이 선은 폭이 좁게끔 가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지계수. 이 테이블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유효 접지계입니까? 비유효 접지계입니까? 유효 접지계야. 22,900Y가 직접 접지 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1종, 2종, 3종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1종, 2종, 3종은 비유효 접지계야. 유효 접지계와 비유효 접지계가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 튀기가 되는 거지. 뭐가 돼요? 빨간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접지에서는요, 계산이 안 돼. 알았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유효 접지계하고 유효 접지계가 합쳐지면은, 이것이 합쳐진 데이터가 없잖아. 저기 보세요. 테이블에 유효 플러스 비유효. 그래가지고 접지계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거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없잖아. 왜냐면 한쪽은 접지로 해가지고 왔는데, 말단에서 비접지를 해놓으면은, 지락이 생기면 이걸로 계산할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 접지계는 다 유효 접지계로 가야 돼.
비유조 접지계는 다 일본은 다 비유조 접지계야. 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22,000, 3,300, 6,600, 100, 200, 에? 단독 접지 딱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한국은 22,900, 22,000이 아니야. Y, 직접 접지. 들어와. 가공지선으로 들어가지고. MOF 연결해. 380. 예? 그러고는 중간에 또 어떻게 되면, 뭐 저기 손으로 뭐 중간에 배전전압을 3,300, 6,600V 좋아. 그건 왜냐면 거기서 저기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단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220에 380V. 한 점 잡은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개별 접지로 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접지 계수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비유 접지계는 1.7배, 뭐 공진시에 나타나는 게 크지. 접지 계수. 건전상 대지전압 낮지. 유유 접지계는 낮아요. 지금 보세요. 22,900에 22,90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에? 18점 얼마 되나요? 계산해봐. 13점 뭐 나올 텐데. 막 13kb라고 되라고 그래, 약. 아시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22,900이잖아요, 얘, 이렇게. 어? 그러면 요거하고 만약에 따지면은, 어? 근데 이걸 갖다가 요거에 선로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때? 델타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돼? 22,900이 아니라 22kb를 하면 이거는 약 한 18kb 돼야 돼. 아시겠어요? 이거는 약 13kb면 되고. 어? 그러니까 이건 비유조 접지계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유조 접지계고 이건 접지계 아니야. 접지계는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낮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계수 분포로 나오는 거고 비유 접지계 나오는 거고 뭐 변압기 비유 특수 철공진 이상전압 이거는 간혹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그 지락 시에 이제 과도 이상전압이 1선 지락, 2선 지락, 뭐 지락점 제점호 뭐 이상전압 나오는 거고요. 자, 1선 지락 시에 과도 이상전압, 그 2선 지락 시 과도 이상전압. 이건 뭐 짧은 것 때문에 관계없어. 그런데 이제 지락점의 제점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있어요? 432페이지 1편에 콘덴서의 특이 현상이 있었죠? 콘덴사. 그래서 어떻게 그 송전솔로에서 야간에 차단기가 들어가면은 L값이 없는 거죠. 야간에 차단기가 들어가면 L값이 없고 C값만 존재하니까 그 솔로가 어떻게 송전솔로가 C만의 회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밤에 차단기가 들어가면은 이때 재점호 현상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차단기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점호할 수 있다고 했죠. 재점호하는 현상은 내가 등가위로 그래야 설명 다 했지. 예? 그 다음에 개폐서지. 무부하솔로 개폐서지. 이 개폐서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예? 13579로 해가지고 C만의 회로 해서 등가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했어. 그래서 이게 L이 없어지면 이게 C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LC가 교합이 되면 그래도 공식해가지고 나는데 이게 만약에 L이 없어지고 C만에 있을 때는 이게 확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 앞에서 그 설명한 내용을 또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과전압의 배수에 대한 신뢰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저접지기에서 3,300, 6,600 저항접지기, 저항접지기에서 154 같은 경우는 이게 Y니까 저항접지기거든. 이때 보통 보면 과전압이 걸리는, 부하 차단 시에 과전압 걸리는 배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실제로다가 비저항접지기나 지접접지기보다 이 비접지기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되지만 과전압의 최대값이 굉장히 크다고요. 아시겠어요? 크다고. 그러니까 이 비유효 접지기에서 차단이 되거나 할 때 이상전압이 발생되는 것이 이 유효 접지기보다는 굉장히 크단 말이지. 그 전기 기기 강도, 절연 계획과 시험 전압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60호에서 뭐 20호가 적용된다. 이게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리라고 하는 것, 유입변압기에 비를 얼마로 하느냐, 뭐 150 킬로볼트 한다. 그러면 그것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22,000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2,000은 22,900, 22,000은 그냥 22,900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20호에 곱하기 5니까 100 나오면 거기다 50을 더해가지고 삼형주파 내전압을 시점을 5를 해. 그래가지고 150을 쳐줘요. 그러니까 빌, 그 유입 22,900 오일 변압기다. 그러면 이 B를 얼마로 해야 되냐? 베이직 임펄스 레벨. 이 변압기가 임펄스에 견디는 전압을 구하려면, 테스트하려면 얼마를 견뎌줘야 되냐? 22,900에 나가는 변압기의 권선의 결연 간격을 그 순간에 얼마를 견뎌줘야 되냐면, 이게 22,000은 뭐라고? 20호. 아시겠어요? 저기에 20호 구름 넣자 이거야. 곱하기 5 플러스 상형 주파 전압 50. 그래서 150이 나온다. 그러면 22,900 몰드 변압기는 어떨까? 몰드 변압기는 낮겠죠, 더? 아니, 낮아요. 높아요. 왜 낮아? 왜 낮아요? 그거는 임피던스 작다는 것으로 다 얘기하면 안 되지. 비율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은 몰드 변압기는 유중에 있지 않잖아요. 기름 안에 있지 않잖아. 기름 안에 있지 않고 몰드 케이싱 안에 있죠. 몰드 케이스 안에 있죠. 전번에 앞에 전선에서 뭘 했어요? 전선의 CNCV보다도 OF 케이블이 굉장히 절연 간격이 높다 그랬지. 왜? 오일이 움직이니까. 아시겠어요? 움직이니까 리크 포인트가 그대로 정지해 있지 않아. 오일 변압기도 마찬가지야. 오일이 돌죠. 도르니까 이 리크 포인트가 한 점에 정지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절연 간격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몰드 변압기는 한번 케이스이 딱 몰드가 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한번 리크 포인트가 생기면은 그 지점으로 계속 부은 반경이 생기지. 그래서 깨져나가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서지 프로텍터를 다 달아야지. 그러니까 설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완투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저번에 깔고 탁탁탁탁 오프로치를 하는 거하고는 그냥 막 22,900에 몰드 변압기에다는 서지 뭐 업소버를 단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외워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표준 임펄스 하는 거 했죠. 여기서 수직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그 10% 지점과 90% 지점을 직선으로 그리면은 요 만나는 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리면은 이것이 1.2고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50% 지점에 여기까지가 50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기기의 절연 강도, 내부 절연과 외부 절연. 이 VT 곡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거 했지? 아니, 말단이면 말단에 이 전압이 맞게끔 돼야지. 여기다 3,300V 전선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이 VT 곡선이 얼마나 한전 같은 경우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에 이 발전소를 이렇게 링크로 걸어가지고 했어. 그리고 이제 22,900을 다 공급을 하는데 22,900의 애자를
이런 애자를 2개 꽂아가지고 철대 위에다가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전선이 가. 어? 2만이 전선이 간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선이 전국에 쭉 이렇게 가는데, 뭐 대전, 한전 지점이 좀 힘이 세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야, 대전은 사고를 어깨라. 예산 타가 와가지고 대전을 하나를 더 놔버려. 여기다가. 애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전부 다 가공지선에는 애자를 하나씩 더 달아버려. 그러면 사고가 없죠. 여기 비 오거나 그러면 여기 아크 생기거나 무슨 방전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달아버려.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대전 때문에 대전에서 사고 나면은 여기서 2만이 주는 거면 여기서 사고 나가지고 터져 나가야 되거든? 근데 터져 안 나가니까 상단이 터져 나가지. 상단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단 터져 나가면 사고 범위가 더 커지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충청도 전 지역으로 가는 거야. 그것처럼 이 절연협조, 이 사인 커브대로 절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가공선로 765, 345, 165. 이게 쭉 내려오면 145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면 이 순서대로 돼야 된다, 이거. 이 VT 특성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변압기도 거기에 맞게끔 비리 이렇게 맞게끔 된다. 아시겠죠? VT 곡선. 그래서 제가 변압기가 있으면은 바깥에 부싱이 있고 안에 권선이 있으면은 권선의 절연 곡선이 높아야지. 그래야 임펄스 들어와가지고 변압기가 깨져나가면은 애자가 깨져나가는 게 낫지. 이 밑에 권선이 깨져나가면 통째 다 바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권선이 더 높고 부싱이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동대전이라 그래가지고 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이 돌잖아요. 그죠? 돌죠? 이 돌면은 도는 속도에 의해서 거기서 정전기가 발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이게 돌면은 이 코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돈다 그러면은 기름이 바깥에 벽면에 도는 거하고 안에 도는 거하고 속도가 다르겠죠. 그죠? 속도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정전량이 다르고 거기서 정전 에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불꽃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변압기가 폭발을 해서 터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유조차들 탱크로리에 기름을 싣고 가면은 이랬으면 이게 기름이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를 다 막아놨어요. 몇 개로. 아시겠어요? 막아놓고 여기를 뚫어놨어. 이 뚫어놔가지고 이 기름이 이렇게 실려 있으면은 이 막아놓은 칸 막이에 따라서 때문에 이게 차가 출발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기름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쏠렸다 해가지고 차가 꿀렁꿀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칸을 막아놔가지고 칸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이 통과를 해서 이게 꿀렁꿀렁 거리지 않게끔 해놨다고. 근데 이걸 해가지고 여러 번 막 달리면은 이것이 계속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면하고 계속 그 기름이 부닥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유동대전에 의해서 정전량이 발생이 돼. 그래서 저거 기름 빼거나 이럴 때는 잘못 호스 껴가지고 잠깐 거기서 조금의 불꽃이라도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브레든지 이런 거 갖다가 스파크 안 나는 무슨, 주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 이 절연, 저희가 열화가 되니까 이제 일반적이라서는 기름의 산가 측정을 해가지고 기름을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열화가 되면 산가가 인가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기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수명에 관계가 되지요. 여기에 이제 수분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반복 실험, 파괴 실험 이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변압기 절연 강도는 이제 우리가 보통 22,900 같으면 B를 150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유효 접지기예요. 이 유효 접지기에는
여기 22,900이 안 나와야지,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2,900이 이게 없으니까 이 일본에 22,900 데이터가 있으면 22,900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없으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로 나가니까 이게 원래는 일로 22,900이 일로 들어오면 22,900이 여기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 돼, 그죠? 낮아야 됩니다. 뭐 단권선 전염변압기 중성점 표준전압 뭐 나오고 건식변압기 시험전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건식변압기도 이제 아까 말한 몰드 변압기와 똑같이 절연 간격은 낮다. 그래서 이 전파 그 시험전압도 유입변압기도 낮은 것을 권장하죠. 그 다음에 회전기기는 못 알아듣지 못 전단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건식변압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절연 간격이 낮아요. 그래서 3,300이나 6,600V짜리 모터들도 변압기와 똑같이, 건식 변압기와 똑같이 절연 간격이 낮다. 비율이 낮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험 전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낮은 전압으로다가 인가를 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레기를 달면은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도 피레기를 달아야 되지. 그래서 뇌임펄스 내전압은 상형 주파 전압에 곱하기 2에다가 1.25를 한다. 그래서 발전기 앞에다가 서지 옵서버를 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전기나 전동기 앞에다가 서지 옵서버를 단다고. 이 전동기 앞에다가. 왜냐면, 그런데 저압 전동기가 아니라 고압 전동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건식 변압기와 똑같이 이 서지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단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애자 같은 경우는 옆에 끼고 그러면 오손이 되죠. 그래서 오손 발생할 때 애자 염분 등이 들어가니까 그걸 세척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시면 돼.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오소 부분. 여기에 이제 여기 데이터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해안 지역에 되면은 염분이 많이 끼고 염분이 끼어서 고착이 되면 먼지가 날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 측벽에 이제 눌러붙고 그러면 거기서 비가 오면은 누소전류 흐르고 누소전류 흐르는 쪽에 경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애자가 깨져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손 방지 대책. 그래서 애자의 누설 표면 거리를 길게 해가지고 한다. 이건 어때요? 애자를 많이 놓으면 되죠. 그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3장의 42페이지까지 쭉. 이게 왜냐면 앞에 1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쭉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이렇게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피레기는 뭐라 그랬어요? 1장에도 피레기 나오죠? 몇 페이지야? 1장에 388페이지. 비저항 특성 곡선을 가진 스위치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반도체 스위치 아니야, 반도체 스위치.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상일 때는 이게 전압이 정상일 때는 이게 인슐레이터가 되고 애자가 되고, 그리고 이게 비정상 전압일 때는 이게 콘덕터가 된다 그랬지? 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가난 커브가 이게 직각을 꺾어주면 좋아. 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8kb다. 그럼 18kb까지 전류가 안 오르다가 18kb 넘어가면 쫙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만든 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 커브가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비저항 특성 곡선 아니야. 더 저항 특성 곡선이라는 건 여기 전압이고, 여기 I면은 저항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된 게 저항 특성 곡선이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비저항 특성 곡선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이게 핵심이야. 에? 그러니까 피레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정상일 때 인슐레이터. 정상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선에 달려 있으니까 애자가 돼야 돼. 그랬다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은 이게 컨덕터가 돼야 돼. 서지 옵서버하고 똑같아. 서지, 지금 SPD하고 똑같아, SPD. SPD도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컨덕터가 됐다가, 비정상시에는, 인슐레이터에 컨덕터가 돼야죠. 네? 지금 그거를,
그래서 제가 SPD도 기존을 뒤엎는 한번 저기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건 구상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번 그 SPD도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SPD를 이렇게 달아놔요. 달아놨잖아요. 접지시켰지. 평상시에는 220V SPD다. 이로 전류가 흐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인슐레이터야, 애자야. 그래, 여기 이상 낙뢰 전류가 흘러오면 이 들어와야 돼. 이때는 콘덕터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이 안에 소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소자가 만들어가지고, 이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평상시엔 애자 역할을 하다가 딱 들어오면은 탁 도통만 시켜주면 돼. 에? 그 이상 거를 도통시켜야지. 그래서 이게 단다. 요 그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속류가 적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지.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소멸 후에 없어지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비정 산화연 소자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산화연 소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 사기를 만든다, 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접시, 유약을 만드는 접시가 있어. 근데 그 접시가 특징이 어느 일정한 전압에서는 딱 절연을 하고 있다가 전압이 조금만 높으면 딱 도체가 돼가지고 딱 전류가 흐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편을 어디다 집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스피에 샘플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요 산화연 소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지, 그지? 이거 확대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꺾을수록 좋죠.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앞에서 이제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 피레기의 이제 특징과 성격에서는 지금 이게 아까 얘기대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만 실제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기계적인 강도, 견뎌줘야지. 공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동작 개시전압, 이게 동작 개시전압이 정확해야지. 그러니까 22,900 같은 경우 18kb를 놓으니까 18kb 넘어가면 바로 동작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종이 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했지. 그죠? 기억나죠? 그 종이 접어가지고 위 거만 동작을 해줘야 되지. 에? 이게 22,900이면은, 맥시멈 전압이 선로의 18kb예요. 아시겠어요? Y면은, 자, 이게 뉴트럴이야. R, S, T면은 요것이 22,900이야. 오케이? 이게 라이브야, 이게 라이브. 살아있는 전선이야. 그런데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땅하고는 이거하고 18kb가 돼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 안 그래? 이게 맥시멈이야, 이게.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야? 이게 13.2인가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면 13.2에서 18kb까지는 안전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지의 전압이 18kb에서 13.2까지는 안전권이야. 그랬잖아요. 딱 그려오면 돼. 자,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자, 여기로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가 13.2야. 여기가 18kb야. 그러면은, 정상전압은 이거죠, 이게. 그런데 정상전압에서 여기까지는 봐주는 거지. 여기까지는 봐준다고. 그런데 이것이 요 18kb를 넘어 들어오면은 요 넘어 들어오는 부분을 요거를 딱 일러해가지고 여기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에 응답하는 게 피렉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산화아연이야. 아시겠어요?
산하연 같은 경우 다 발명특허 묶어놨어, 외국 애들이. 그럼 그걸 발명특허 묶어놨으니까 그걸 생산해도 로얄티 줘야 돼.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거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에? 그럼 로얄티 안 주고 저 동작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도 얘기한 건데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원자폭탄은 이미 다 알아. 그럼 원자폭탄을 만들지 말고 다른 폭탄을 만들자. 아, 내가 그랬잖아. 물 1g으로 가지고도 1g을 에너지로 변환하면 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로켓가. 에? 아, 그럼 물 가지고도 한번 그걸 에너지로 만들면은 그 과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PD를 가지고 하나의 또 발명품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어? 그건 뭐야? 간단하고 싸고 동작 정확하고 반대 못하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보파라고. 근데 그건 기본적인 생각과 이 베이직이 딱 깔려 있으면서 이거를 저거 산화에는 어떻게 개선시켜서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100년을 해도. 요 펑션을 맞추되 다른 방법을 가보자 하면 또 길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벽에서 이 벽을 가는데 이 벽을 갈 수 있냐? 이게 넘어가는데 이 벽을 뚫는데 여기 1시간 걸린다 그래. 이거 뚫려서 1시간 걸려. 아시겠어요? 1시간 걸려서 이 뒤에 벽을 갈 수 있다니까, 이쪽에서 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달나라로 갔다가 저 횡성으로 갔다가 목성으로 갔다가 그러고 와야 돼. 그렇게 올 수도 있죠. 아, 그런다니까. 근데 그 10분밖에 안 걸려. 그럼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에? 아,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예를 보여줄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려. 12시간. 그럼 이거를 샥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에 들어가서 일로 샥 가서 샥 내려오면은 2시간이면 와.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 12시간 걸리는데 직접 올라가서 성주권에서 샥 가서 내려오면 2시간 걸리면 된다니까? 아, 이거나 저 달나라로 목성으로 해서 돌아서 10분 만에 가나? 똑같은 얘기지. 예? 아, 일단 제가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절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거를 뚫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평생에도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뚫는 거는 뚫는 방법만 개선하는 거지, 이제. 아, 옛날엔 톱으로 했으면 이거 이제 망치로 이렇게 이제 개선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시간에서 예? 50분, 이렇게는 개선이, 55분,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아까처럼 10분 개선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산화의 동작 개시전압이 나오는 거고, 열 폭주 현상은 이 애자가 있으면 애자 안에가 열이 이상전압이 오르면 발열이 생기거든요. 발열이 생기면 열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이 안 되면은 그 안에 소자들이 열이 더 증가를 해가지고 저항치가 증가를 하는 상황까지 나오면 안에 발산하는 것보다 안에 축적되는 열이 더 크면은 이제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안에 특성 요소의 특성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한전압 보호 레벨. 그래서 이 전압이 요 곡선이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평균으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수직에 이렇게 직각에 가까울수록 아주 좋은 피레기가 되는 거예요. 피레기의 특성 요소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완만할수록 나쁜 거죠. 그죠? 피레기는 그렇다 이거야. 피레기는 이렇게 이 직선에 가까워야 성능이 좋은 거다 이거야. 부곡선, 동작 책무 시험, 이건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얘기고, 안정성, 내호선 특성, 이것들은 이제 그 시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그 공부가
여러분들 보면은 52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변 설비의 절연 협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지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접지는 여러분들한테 또 좀 해준 게 있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반복됐지만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절연협조 곡선, VT 곡선. 예? 앞에서 다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피해 특성 곡선. 예?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저한테 강의 듣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거나 그러면 아주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있지. 싹 들어오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써내야 되는데 분명한 거 말씀드린 건 외워가지고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직접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실무에 가서 어떤 분에서 좀 적용을 하고 이게 그 답안을 쓰는 것이 가장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